미국이 중국 기업 89곳을 중국군이 통제하는 기업으로 지정하고 미국 상품 및 기술 수출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조 바이든의 승리를 축하하긴 아직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푸틴이 미국 대선 부정선거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추 장관이 검찰개혁을 열심히 잘하고 있다며 해임 건의 같은 건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라인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증언에 대해 검찰은 믿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차관급 인사들이 특별 분양받은 세종시 아파트를 되팔아 거액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실상 2주택의 혜택을 본 위인들은 누가 있는지 잠시 후 소개합니다. 북한의 도발로 우리 국민 4명의 목숨을 앗아간 연평도 포격 10주기를 맞이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추모는커녕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재계 인사들에게 남북경제협력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는 잔인무도한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월 24일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와 함께 활기찬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미국 대선은 이달 초 11월 3일에 치러졌습니다. 벌써 20일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 승자는 결정되지 않았는데요. 바이든 캠프 측과 주요 미국 언론들은 바이든에게 당선인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이를 허락하지 않고 부정선거를 반드시 밝혀내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국의 혼란은 미국 한 나라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국제사회 전반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안보, 외교, 대북, 통상 정책에 이르기까지 한미 관계에 많은 것이 연관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특히 그러한데요. 때문에 현재 미국 대선의 혼란을 우리는 예의주시하며 지켜봐야 할 필요성이 있겠고 성급한 속단은 금물일 것입니다. 현재 미국의 CNN 등 특정 성향의 외신 보도들을 그대로 받아쓰고 있는 국내 언론을 통해 우리 국민들은 미국의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유튜브의 몇몇 채널이 잘 알려지지 않은 뉴스들을 찾아내 시청자들께 미국 대선과 관련한 소식들을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뉴스데일리 베스트도 여러분들께서 좀 더 객관적 판단을 하시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균형 잡힌 보도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1일이었죠. 국내 언론에 의해서 비중 있게 보도된 바 있는데요. 주요 승부처로 꼽혔던 펜실베니아 주의 대선 개표 결과 인증을 중단해달라는 트럼프 측의 가처분 신청의 법원은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법원의 판단이 있고 난 후 단 하루 만에 트럼프 캠프 측이 항소를 제기했다는 소식입니다. 트럼프 법률팀 소속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브렌 판사의 기각 결정에 연방대법원으로 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판결을 받은 이날 항소를 예고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이 모든 것은 결코 끝나지 않은 마녀 사냥의 연속이라고 말했습니다. 기각 결정을 내린 브렌 판사를 겨냥해서는 우리의 사례나 증거조차 제시하지 못하게 하는 브렌 판사라면서 패투미 상원의원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산물이라고 비난했는데요. 브렌 판사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투미 의원의 추천을 받아 연방 판사에 임명된 인물입니다. 앞서 트럼프 캠프와 유권자 2명은 지난 9일 펜실베니아주 캐시 부크바 국무장관과 7개 카운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 유권자들은 수정할 기회 없이 우편 투표를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공화당이 장악한 카운티 유권자들이 민주당이 장악한 카운티 유권자들과 달리 차별 대우를 받았다면서 개표 결과 인증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선거 관리들이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카운티의 유권자들에게는 부재자 투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지만 공화당 성향이 강한 카운티에서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캠프 측은 또 공화당 참관인이 불참한 가운데
부재자 투표지 68만 2천여 건이 불법 처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한 연구원이 펜실베니아주 유권자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결과 선관위에서 보낸 부재자 우편 투표용지 2만 건 이상이 발송일 이전에 도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프렌 판사는 이런 사실만으로는 모든 유권자는 말할 것도 없고 단 한 명의 유권자표를 박탈하는 것조차 정당화할 수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국 대선과 관련해 단 한 가지 확실한 건 시간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12월 8일까지 주별 개표 결과를 인정하지 못하면 선거인단 투표가 불발이 되면서 대통령 선출권이 의회로 넘어가기 때문인데요. 자, 그래서 그런 것일까? 바이든 후보의 행보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선 민주당 후보가 초대 국무장관으로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을 임명할 것이라고 현지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은 어떤 인물인지 강혜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현지 매체들은 바이든 당선인이 24일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 소식을 발표할 것이라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바이든 당선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를 시인하기 전이라도 차기 내각을 구성할 예정이며 블링컨을 국무장관으로 임명하려 한다는 것을 이 문제에 정통한 3명으로부터 들었다고 전했고, CBS 역시 바이든이 자신의 이너서클 멤버이자 오랜 시간 외교관을 지낸 블링컨을 국무장관으로 지명할 것이라는 얘기를 2명의 소식통이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블링컨은 바이든의 최측근으로 바이든 대선 캠프의 외교 정책을 총괄해온 인물입니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 때 바이든 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 대통령 국가안보부보좌관, 국무부 부장관을 지냈는데요. 특히 대북 문제와 관련해선 강경파로 분류됩니다. 그는 지난달 한 대담에서 김정은을 최악의 폭군이라고 칭한 바 있고, 2018년 6월 뉴욕타임스 기고에선 북한을 세계 최악의 수용소 국가로 칭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바이든의 첫 국가안보보좌관으로는 제이크 설리번 전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 통신 전했습니다. 설리번은 2016년 대선 당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캠프에서 외교정책 조정관을 맡은 바 있어 힐러리 클린턴의 최측근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바이든은 흑인 여성인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전 국무부 차관보를 유엔 주재 미국 대사로 임명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전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희국입니다. 미국 대선 여파로 혼란스러운 전국이 계속되고 있지만 미국의 대중 압박은 흔들림 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차이나텔레콤, 차이나모바일, 하이크비전 등 중국군과 연계된 중국 기업들을 블랙리스트 명단에 추가한 트럼프 행정부는 여기에 4개 기업을 더 올릴 예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르게 되면 미국 투자자들의 투자가 제한됩니다. 그리고 어제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 89개를 중국군이 통제하는 기업으로 지정해 미국 상품 및 기술 수출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번 방안은 중국의 항공우주 산업에 방점을 찍고 있었습니다. 보도에 김자유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22일 로이터 통신은 미 상무부 제재 목록 초안을 입수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군과 유대 관계를 맺고 있는 89개 중국 항공우주 및 기타 기업들에 대한 미국의 수출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제재 목록에는 중국 민항기 제조업체 중국 상용 항공기 공사와 중국 국영 항공기 제작사, 중국 항공공업 집단공사와 관련 있는 법인 10곳이 포함됐습니다. 이는 미국 공급업체들이 제재 대상 기업의 상품 및 기술을 판매하려면 미 상무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라고 로이터는 설명했습니다. 상무부는 제재 초안에서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을 보호하려면 미국 기술이 해당 기업으로 흘러가는 걸 반드시 통제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제재가 발효되면 미국 기업은 워드 프로세서 등 컴퓨터 소프트웨어부터 디지털 오실로스코프 등 과학 장비와 항공기 부품까지 광범위한 품목을 수출할 수 없게 될 전망인데요. 항공기의 경우 비행 제어 상자용 브레이크부터 엔진에 이르기까지 모든 항목이 포함됩니다. 원칙적으로 수출 제한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개별 품목에 대한 허가를 요청해도 거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로이터는 설명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김자유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후보의 승리를 축하하긴 아직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현지 시간 20일 자국 관영 TV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미국 국민이 신임한 누구와도 일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누가 신임을 얻었는지는 후보 한 편이 다른 편의 승리를 시인하는 등의 정치적 전통에 따라 확실히 정해지든지 합법적인 방법으로 최종 개표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주요국 가운데 유일하게 여전히 바이든에게 축하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 것인데요. 또한 푸틴은 지난번엔 관성에 따라 모두가 힐러리 클린턴 여사를 축하했지만 나중에 도널드 트럼프가 승리할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대통령 후보인 바이든 모두를 존중하지만 순전히 형식적인 일이 전통적 관행과 법률적 측면에 맞춰 마무리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은 여기엔 러시아의 축하 지연엔 다른 속셈은 없고 비정상적이거나 양국관계 훼손의 근거가 될 어떤 것도 없으며 순전히 형식적인 것이라며 훼손된 관계를 다시 훼손할 수는 없다. 미러 관계는 이미 훼손돼 있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10일이었죠. 정세균 국무총리가 연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국민이 걱정이 많고 편치 않다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고위공직자의 직무 수행을 당부하는 발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윤석열 총장을 향해선 아내와 장모, 측근 검사가 수사 대상에 오른 사실까지 언급하면서 검찰총장의 최근 행보를 보면 좀 자숙했으면 한다고 질책했고 추 장관을 향해선 좀 더 점잖고 냉정하면 좋지 않겠나, 좀 더 절제된 언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정 총리는 이 발언에 앞서 추 장관을 두고 검찰 개혁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점은 평가한다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지금 추미애가 하고 있는 상식을 벗어난 행동들이 정세균 총리 눈에는 검찰 개혁으로 비춰진 것 같은데요. 이런 발언이 있은 후 어제 정 총리가 다시 추미애 장관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 장관에 대해 해임 건의 같은 건 생각하지 않고 있다였습니다. 정 총리는 어제 오후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보수 언론 사설에서 총리가 추 장관에 대해 해임을 건의하라고 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습니다. 정 총리는 이어 추 장관은 검찰개혁을 열심히 잘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격려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도 덧붙였는데요. 지금까지 여권에 대한 수사를 차단하고 검찰 해체를 위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 한 목숨 다 바치고 있는 추미애에 힘을 실어주는 정세균 총리의 발언이었습니다. 이렇게 총리까지 나서며 전방위 압박을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지금쯤이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대한 이른바 적폐청산의 선봉장에 섰던 그였기에 문재인 정권에 대한 배신감이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 윤석열 총장이 국민 다수로부터 정당성을 부여받으려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사람들을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재판장이 세웠던 그 기준을 변함없이 문재인 정권 사람들에게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공정한 검찰의 모습이겠죠. 어쨌든 사실상 퇴진 압박을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제 일선 검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 개혁은 공정한 검찰이라며 내부 결속 다지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윤 총장에 대한 대면 조사가 다시 시도되고 가족 관련 수사 일부가 결론 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 소식은 강혜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일선 검사들과의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어제 오전 검사 6명과 오찬 간담회를 가진 윤 총장은 검찰개혁의 비전은 공정한 검찰이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한 윤 총장은 검사의 배틀필드, 즉 전장은 법정이라며 도서 중심의 수사 구조를 공판 중심형으로 개편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일선 검사와의 만남이 예정된 가운데 윤 총장이 내부 결속 다지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대검은 정해진 스케줄에 따른 일정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윤 총장 관련 수사 4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도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수사는 모두 4건인데요.
윤 총장 장모와 아내 등 가족 관련 수사와 측근인 윤대진 검사장 친형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입니다. 윤 총장 장모는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고 윤 총장 아내 업체의 국세청 과세 자료도 최근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이 밖에 윤대진 검사장의 형이 이용한 골프장도 지난 19일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관련 수사 의지를 언급한 이후 그의 꼬봉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이 이달 들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겁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중으로 수사와 감찰이 마무리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윤 총장 거취를 둘러싼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반면 제기된 의혹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을 경우 수사와 감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 있어 추미애 장관이 역풍을 맞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희국입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관련해 이상한 부분이 하나가 있죠. 상당 부분 이 사람의 진술이 자주 번복이 되거나 거짓으로 드러났음에도 이를 옹호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책임을 묻는 사람이 없으니 참 귀신이 고칼 노릇입니다. 라임 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증언이 믿을 만한지에 대한 검찰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결론은 뭐냐고요? 당연히 네 말은 못 믿겠다였습니다. 검찰이 왜 이런 판단을 내렸을까요? 김봉현의 수차례에 걸친 말바꾸기 사례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지난 20일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 심리로 열린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사을 지역위원장의 결심 공판은 마지막까지 법정 공방이 치열하게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김 전 회장이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인데요.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선거 자금이 필요하다는 이 전 위원장의 요청으로 돈을 건넸다라고 진술했지만 법정의 증인으로 나선 주식 손해에 대한 미안함에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8일 법정에서는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를 통해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천만 원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가 당시 둘 사이에서 금품이 오고 갔는지 본 적이 없다며 또 한 번 말을 바꿨습니다. 올해 초 김 전 회장이 측근과 나눈 대화 녹취록도 김 전 회장 주장의 신빙성을 의심할 증거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녹취록에서 김 전 회장은 여당만 조직했다며 로비를 했다는 여권 인사 6명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김영춘이한테 직접 형이랑 갖고 돈을 주고 왔단 말이야 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나 해당 보도 이후 김 전 회장은 제가 김영춘 총장에게 돈을 주었다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제 밖에도 추미애가 기대를 걸고 있는 현직 검사 술접대에 대해서도 당사자들 간 진술이 계속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생각엔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는 악순환의 고리에 김봉현 스스로가 빠져든 건 아닌지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가덕도 신공항 카드로 오거돈을 지우고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국민의힘을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예고한 대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이번 주 안에 발의하기로 했는데요. 여기에 더해 야권에서부터 논의가 시작된 대구 신공항과 지지 기반인 광주 신공항 특별법도 함께 검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부산과 대구, 광주라는 지역적인 상징성을 고려한다면 내년 보궐선거는 물론 그 이후 대선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공항이 무슨 버스 정류장도 아니고 나중에 그 많은 적자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정말 무책임한 발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주목할 만한 여론조사가 하나 있었죠. 김해에 신공항 백지화를 천명하고 여권이 사실상 가덕도 신공항을 띄우며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겨냥한 가운데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의 부산, 울산, 경남 지지율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문재인에 대한 부울경의 지지율은 소폭이긴 하지만 1.6% 하락한 가운데 40% 밑으로 떨어졌고 더불어민주당 또한 소폭 하락하며 국민의힘에 1위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자, 일단은 가덕도 신공항을 둘러싼 그간의 학습 효과 때문인지 부산 민심이 큰 동요가 없어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부산 지역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가덕도 신공항의 접근성이 부산을 기준으로 김해공항보다 현저히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해공항이 명칭은 김해지만 행정구역상 부산시 강서구에 위치해 오히려 가덕도보다 접근성이 용이한 진짜 부산공항이라는 것입니다. 보도에 김자유 기자입니다. 전문가들은 여야 정치인들이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산 시민들에게 가덕도가 부산공항이라는 왜곡된 정보를 전달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해공항이 명칭은 김해지만 행정구역상 부산시 강서구에 위치해 오히려 가덕도보다 접근성이 용이한 진짜 부산공항이라는 것인데요. 가덕도 신공항으로 거론되는 곳은 행정구역상 부산시 강서구지만 부산 도심에서 직선거리로 김해공항보다 21km나 더 멉니다. 지하철 노선도 존재하지 않는 데다가 가덕도행 버스도 하루 4대를 운행하는 것이 전부일 만큼 대중교통으로는 접근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부산 중심지에서 가덕도까지 이동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이유인데 반면 김해공항까지는 이미 김해경전철이 2011년부터 운행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포털사이트 길찾기 앱으로 부산 도심인 서면에서 가덕도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대중교통으로 1시간 48분, 차량으로 47분입니다. 반면 김해공항은 대중교통으로 37분, 차량으로 22분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2016년 진행한 타당성 연구요 결과에서도 가덕도 신공항의 접근성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접근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도로와 철도 신설에 투입되는 금액은 가덕도 신공항이 김해공항 확장안에 비해 2배가량이 많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가덕도 신공항 추진은 정치권의 무책임한 행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허이영 한국항공대 교수는 유데일리와 통화에서 공항은 접근성과 네트워크 연결편이 핵심이라며 무안공항과 양양공항을 짓는데 3천억 원가량 소요됐는데 가덕도는 주변 접근 통로를 정비하는 데만 1조 원이 소요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동남권 신공항의 의미가 퇴색되는 점도 짚었는데요. 허 교수는 대구와 울산 시민들이 항공편을 이용하려고 대구공항과 울산공항을 두고 가덕도까지 이동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허 교수는 가덕도 공항을 추진하는 지역 정치권 인사들은 대부분 부산 컬트에 빠져 있다며 정치권이 가덕도에 공항을 지으면 부산에 공항을 지어준다는 착시를 주고 부산 시민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희국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논란을 둘러싸고 때 아닌 고추와 멸치가 등장했습니다. 마치 김경수 재판에서 닭갈비가 주요 쟁점이 된 것과 비슷한 상황인데 이 두 가지 식재료가 등장한 사연은 이렇습니다. 어제 23일 윤희수 국민의힘당 의원이 자신의 SNS에서 항공산업 추이 등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주문하며 그렇지 않으면 가덕도공항 활주로에서 고추를 말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경계했습니다. 윤희숙 의원은 코로나 발생 이후 전 세계적으로 항공산업이 재편되고 있다라며 공항이 활성될지 활주로에서 고추를 말릴지는 항공사들의 노선 개설이 중요하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지금 상황에서 항공 수요를 섣불리 추정해 계획을 급히 확정해버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항공산업이 재편되는 상황에서 지금 기준으로 수요를 섣불리 추정해 계획한다면 공항이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인데 윤 의원의 고추 주장에 이명박 정부서 외교안보 수석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 미래포럼 이사장은 멸치로 윤 의원의 주장을 거들었습니다. 천영우 이사장 또한 이날 SNS에 가덕도로 가면 제주행 외에 국내선이 모두 없어지고 장거리 국제선 수요가 지금처럼 계속 없으면 고추 대신 멸치 말리는 공항이 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천 이사장은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이 가덕도 신공항에 찬성하고 특별법을 발의한 것을 두고는 정말 실망스럽다라고도 했습니다. 야권 인사들의 비난에 조국이가 또 껴들지 않을 수 없죠.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조국은 자신의 SNS에 고추건, 멸치건, 활주로에서 말리면 공항시설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라고 웃기지도 않은 개그를 선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국은 부산 경남 사람들, 고추나 멸치 말리러 활주로 가는 사람들 아니다 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조국이 현실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건 익히 알고 있었지만 글 해석 능력이 3살짜리 수준이라는 건 미처 몰랐네요. A를 A로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고 또 B를 B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조국의 모습은 놀랍게도 현재 만 3살인 저의 첫째 조카와 같은 수준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고위공직자들의 1주택이 뉴노멀, 새로운 기준이라는 청와대의 홍보와는 달리 청와대 차관급 인사 일부는 2주택의 편의와 수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욱이 그 수익은 수도권의 똘똘한 한 채와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특별공급 분양 아파트로 얻어낸 것이었습니다. 보도에 김자유 기자입니다. 조수진 국민의힘당 의원이 23일 각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세종시 아파트 보유 현황 자료 등에 따르면 김강립 식품의약품안 전 차장과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 신여로 소방청장 박광석 기상청장, 김희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 부장 등 6명의 신임 차관급 인사가 세종시의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았지만 모두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서정 청와대 일자리 수석의 경우 세종시 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및 거주 경험 여부 관련 자료를 요청한 조수진 의원에게 확인 답변을 주지 않았으며 현재 관사 제공 여부 관련 자료도 제출을 거부하는 객기를 부렸습니다. 하지만 조수진 의원실이 임서정 수석의 과거 재산 신고 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임서정 수석은 2017년 세종시 아파트를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직자 재산 신고에 따르면 임서정 수석이 택한 서울의 똘똘한 한 채는 방배동 소재의 사모아파트인 것으로 확인됐고 해당 아파트의 최근 매매 실거래가는 14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희겸 본부장과 신여루 청장, 윤성원 차관은 인사를 앞둔 지난 3월에서 7월 세종시 특별공급 분양 아파트를 매각했고 박진규 차관은 지난 8월 매도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신여루 청장의 경우 2011년 특별공급받은 세종시 분양 아파트를 소방청에서 재직할 당시 원룸 임차로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성원 차관은 국토부 복귀를 대비해 임대하지 않고 있다가 매각한 것으로 밝혔는데 현재는 개인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제공된 관사는 다른 직원이 사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성원 차관은 2016년 2억여 원에 분양받은 세종시청 인근 소담동 특별공급 아파트를 지난 7월에 매각했는데 국토부 실거래 자료에 따르면 4억 원에서 5억 원 사이에 거래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박진규 차관도 실제 거주하지 않은 세종시 어진동 아파트를 지난 8월 매도 계약했는데 이 아파트 매각가는 11억 원에서 12억 원 사이로 추정됩니다. 조수진 의원실에 따르면 특히 이들 중 관사를 제공받은 김강립 처장과 박진규 차관, 신여루 청장 등은 분양받은 아파트는 시세 차익을 보며 매각한 뒤 관사로 옮기는 관사 재테크를 했다는 지적도 받습니다. 조수진 의원은 거주도 하지 않고 임대를 놓아가면서까지 재산을 불려놓고 시세 차익을 본 뒤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뉴노멀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 김자유입니다. 어제는 연평도 포격 도발이 발생한 지 10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북한의 만행으로 우리 해병 대원과 민간인까지 모두 4명의 목숨을 앗아간 잊어서는 안 될 아프고도 끔찍한 기억이죠. 국립대전 현충원에서는 서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연평도 포격전 전투 영웅 10주기 추모식이 거행됐습니다. 북한의 당시 포격 도발로 전사한 고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의 부모는 명예해병으로 임명됐고 대응 사격을 했던 포 7중대 K9 자주포 포상은 안보전시관으로 조성됩니다. 해병대는 해병대가 국가전략기동군으로서 공지기동 해병대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지켜봐 주길 바라는 여명과 영혼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헌신을 결코 잊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추모식은 서욱 국방부 장관이 직접 참석해 추모사를 했습니다.
현직 장관이 연평도 포격전 추모식에 참석한 건 해병대가 추모 행사를 주관하기 시작한 뒤로 처음입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연평도 포격전과 천안함 피격 사건, 제2연평해전 등의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서해 수호의 날이 제정되면서 6주기 연평도 포격전 추모식 이후부터 국방부 장관은 참석하지 않았었습니다. 고 서정호 하사 어머니 김호복 씨는 정부가 북한에 당당한 사과 요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추모 편지를 낭독했습니다. 김 씨는 불과 10년 전 우리 국민이 살고 있던 연평도가 폐허가 되고 4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 북한에 당당하게 사과를 요구할 것을 정부 당국에 간절히 부탁드린다며 이것이 군복무하다가 처참하게 세상을 떠난 두 해병의 영혼에 대해 국가가 해주셔야 할 최소한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추모의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야권에서만 추모를 했을 뿐 민주당은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오전 회의에 앞서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오전까지 연평도 포격과 관련해 특별한 추모 메시지는 내지 않았고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최고위원 회의는 물론이고 대변인 명의의 논평과 브리핑에서도 연평도 포격 관련 내용은 다루지 않는 북한 인민 같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얘네들이 이러고도 한국 국적의 국회의원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통일부의 이인영은 한술 더 떠 연평도 도발 10주기가 되는 날 재계 고위 인사들을 불러 모아 남북경협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통일부 장관이 재계 인사들과 남북경협을 논의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남북경색 국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로 우리 국민 4명이 사망한 10주년이 되는 날 경협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분명 정신이 온전한 사람은 아니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만약 이인영 자식이 북한군에 의해 목숨을 달리했어도 이인영이 과연 북한과 경제 협력하자고 안달복달, 애걸복걸 할 수 있을까요? 이인영을 만나게 된다면 꼭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인영이 어제 어떤 짓거리를 하고 다녔는지 강혜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3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등 재계 관계자 11명과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 백신 치료제가 개발되거나 비핵화 협상 진전으로 대북 제재 유연성이 만들어지는 기회가 생기면 남북 경협이 먼 미래 문제가 아니라 예상보다 좀 더 빠르게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며 기업이 코로나 환경 속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남북 경협 2.0 시대를 열어나가줘야 한다고 재계 인사들을 협박하듯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인영이는 북한 지역 내 개별 관광, 철도 도로 연결, 개성공단 사업 재개 등을 착실히 준비하고 작지만 호혜적인 경협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갈 생각이라며 정부와 기업이 서로 역할 분담을 통해 남북 경협의 시간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박영춘 SK 부사장, 이보성 현대차그룹 글로벌 경영연구소장, 윤대식 LG전자 대외협력 담당 전무 등이 참석했습니다. 재계 인사들이 문재인에게 불려다니는 것도 모자라 이젠 문재인의 충견인 이인영에게도 불려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문에 고생하는 건 서민들이나 재계 인사들이나 마찬가지인 듯 합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혜국입니다. 지난 3일 우리 비무장지대를 가까스로가 아닌 아주 쉽게 거쳐 군 최전방 경계부대를 뚫고 남하한 20대 후반의 북한 남성이 있었죠. 당시 우리 군 당국은 철책에 위치한 감지 센서가 고장났다고 밝히는 바람에 왜 우리 장비들은 하필 중요한 순간마다 고장이 나는 거냐는 의문이 제기됐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남성이 3m가량 높이의 철책을 대체 어떻게 넘은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왔었는데 그 의문이 한방에 풀리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북한 남성은 북한에서 과거 기계체조 선수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저도 이게 참 가짜뉴스 같기도 하고 웃으면 안 되는 소식인데 웃기기도 하고 그러네요. 우리 군 당국이 북한과 관련된 일만 터졌다 하면 짜맞추기 결론을 내버리다 보니 이번에도 3m가량의 철책을 넘은 합당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 기계체조 선수라는 직업을 급작스럽게 생각해낸 것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가 나옵니다. 철조망 아래 점프를 높이 할 수 있는
발구름판이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장대 높이 뛰기 선수처럼 긴 막대를 구해와 지지대로 사용한 것일까요? 어제 23일 정부 소식 등에 따르면 북한에서 넘어온 A씨는 관계당국 조사 과정에서 그가 북한에서 기계체조 선수 경력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GOP 철책으로부터 남쪽으로 1.5km 떨어진 지점에서 신병이 확보된 A씨는 파란색 사복을 입은 채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A씨에 대한 현장 검증을 마친 관계당국은 그가 철책에 부착된 광망을 회피해 철책의 기둥 역할을 하는 Y자 피켓에 올라간 뒤 윤형 철조망을 밟고 철책을 뛰어넘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철책 상단 윤형 철조망 부근에 설치된 상단 감지 센서를 일부 건드렸지만 경보가 울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감지 센서가 미작동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업체의 합동 실사 등을 포함한 관계당국의 조사를 여전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지 센서 미작동 원인보다는 기계체조 선수가 철책을 넘지 못하도록 철책의 높이를 더욱 높이 올리는 방안이 시급해 보입니다. 서울 국방부 장관과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 미군 사령관은 23일 서울 용산 국방부청사에서 비공개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의 회동은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국방부를 방문해 1시간 넘게 이루어졌다고 군의 한 소식통은 전했는데요. 군 일각에서는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경북 포항 수성사격장에서의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 사격훈련 문제를 요청했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주한미군은 그동안 경기 포천 로드리게스 훈련장에서 아파치 헬기 사격훈련을 하다가 올해 2월부터 포항 수성사격장으로 훈련장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포항 수성사격장 반대대책위원회와 주민들이 최근 주한미군 헬기 훈련 중단과 사격장 폐쇄를 촉구하는 집회를 연이어 열고 장기면 주요 도로 곳곳에서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제2의 국방부 관계자들이 지난달부터 포항에서 주민들과 협의를 시도했고 주한미군도 사격훈련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지난 7월에도 국방부에 편지를 보내 아파치 헬기 훈련이 원만히 진행되길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참패로 인해 서울시 의회는 물론 구청장들까지 민주당이 싹쓸이했고 또다시 지난 총선 참패로 인해 당시 미래통합당은 수도권에서 참패의 쓴맛을 맛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 실시되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마저도 패한다면 내후년에 실시되는 대선의 빨간불이 켜질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야권에서는 이런저런 인물들이 하마평에 오르고는 있지만 딱히 마땅한 인물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런 가운데 차기 서울시장 후보 여론조사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오차 범위 내에서 1, 2위를 달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죠. 한국사회여론연구소와 CBS가 지난 20일부터 21일 서울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1,019명을 대상으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거나 출마가 유력한 후보들 중에서 누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결과 박영선 장관이 18.3% 지지를 받았고 나경원 전 의원은 17.9%로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자, 이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10.8%, 우상호 의원 6.3%, 금태섭 전 의원 6.1%, 조은희 서초구청장 6.1%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자, 이와는 별개로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냐라는 질문에는 더불어민주당 35.9%로 국민의힘 33%의 오차 범위 내인 2.9%포인트 앞섰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론조사 결과가 서울시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로부터 공표보도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와 CBS가 발표한 여론조사가 조사 과정에서 일부 지역의 할당 가중치에 문제가 있어 공표나 보도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조사 과정에서 특정 후보나 세력에 유리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 인구 통계에 따라 지역별, 성별, 연령대별 등으로 목표 할당 사례수를 두는데 서울 도심권과 서부권에서 그 허용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는 확인해보니 할당 선정 때 착오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이번 조사 결과에 영향이 거의 없다고 해명했지만 여시민은 여전히 공표 보도가 불가능하다며 삭제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에 일부 언론에서는 해당 여론조사를 다룬 보도가 삭제됐습니다. 이현주 전 의원이 부산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자신의 출판 기념회에서 이번 선거의 원인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실 이번 선거의 원래의 원인이 뭐냐? 우린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선거의 원인은 국민 혈세를 수백억 들여가면서 선거를 하게 된 원인은 뭐냐? 민주당 수장의 성추행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출사표를 던지고 있지만 저는 이 민주당에 있었던 한때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민주당이 적어도 별 역량은 국정을 이끌어갈 역량은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뭘 잘하냐? 이 정무적으로 판단을 해서 공세를 퍼붓는 것을 너무나 잘합니다. 그래서 프레임을 바꾸곤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성추행으로 일어났던 선거의 프레임이 이제 신공항 프레임으로 해서 우리가 수세에 몰리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그래서 특히 여성 문제, 이번에는 이 여성 문제가 깨끗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도 같은 여성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이 전 의원은 자기가 지향하는 바를 꼭 실천할 수 있는 강력한 의지를 가진 정치인이라며 우리나라의 몇 안 되는 여성 정치인으로서 자기 의지를 관철할 수 있는 훌륭한 분이라고 이현주 의원을 평가했습니다. 이현주 전 의원에 이어 18대 국회의원부터 내리 3선을 지낸 이진복 전 의원도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진복 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며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어제 23일 이 전 의원은 부산 시민의 지상명령은 부산의 미래 희망을 설계하고 미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라며 과거의 관점과 방식을 과감하게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의원은 제1호 공약인 스마트 신시티 조성안을 발표했습니다. 스마트 신시티는 부산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부산 남항 외항 앞바다 약 200만 제곱미터를 매립해 부산의 신해안 관광벨트를 구축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전 의원에 따르면 스마트 신시티 조성에는 약 3조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공사 기간은 2022년부터 2030년까지 8년입니다. 이 전 의원은 이를 통해 부산의 새로운 해양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미래 먹거리 개발,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스마트 신시티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약 5조 원에 달할 것이며 이로 인한 일자리도 5만여 개가 창출돼 부산 지역 경제에 큰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관련 사업비와 환경 문제에 대해선 예비 타당성 조사, 실시 설계 등 기본적 사항은 시비를 투입해 하겠지만 본 공사는 국내의 금융을 통해 조달하고 이익금은 부산시에 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환경 문제는 궁극적으로 친환경을 지향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라며 부산 스마트 신시티의 궁극적 목표는 중동의 두바이와 같은 세계적 관광 도시이라며 쉽게 설명하면 대한민국 부산에 제2의 두바이가 들어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것이라고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열린 당 비공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안철수로부터 제기된 야권 혁신 플랫폼에 합류할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김 위원장은 비공개 회의에서 야권 연대 혹은 플랫폼 구성을 주장하는 세력은 자신들의 힘이 약하니 국민의힘을 통해 선거를 치러보려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이들과의 연대 없이 국민의힘 이름으로 필승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수처법 단독 개정 움직임에 대해 제1야당을 포함한 양심 있는 모든 야권 인사들에게 호소한다. 함께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해 무도한 짓을 저지해야 한다고 야권의 연대를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다시금 선을 그은 것입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공개 회의 후 취재진들과 만나 안철수 대표의 제안에 대해 야권 연대는 사실 안 대표가 본인과 연대를 하자는 것이지 무슨 야권 연대냐며
개인적, 정치적인 생각으로 자꾸 그런 소리를 하는 건데 지금으로선 별로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박원순의 미스테리한 죽음으로 인해 현재 서울시청의 시장실은 비어있는 상황이고 곧 새로운 서울시장을 뽑는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뭐가 그렇게 급한 건지 혈세 791억 원을 쓰면서 광화문 광장을 새롭게 성형하는 사업을 서두르고 있지요. 서울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을 리모델링 해달라고 조르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해명으로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둔 이 시점에선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 서울시의 막가파식 사업 강행에 서울시의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강혜국 기자입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민생당, 정의당 소속 야당 의원들은 23일 오전 11시 서울시의회에서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불통졸속 행정을 강력 규탄하며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막가파식 행정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서울시는 새로운 서울의 수장을 뽑는 보궐선거를 불과 5개월 앞두고 그동안 숱한 논란이 제기됐던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기습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시장 부재 상황에서 791억 원이라는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쏟아붓는 광장 성형에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수장 없이 강행된 졸속행정의 폐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곧 있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를 놓고 심도 있게 토론하고 시민의 선택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다며 내년도 예산을 자진 철회해야 한다고 냈습니다. 이에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중단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관련 예산안 처리 과정뿐만 아니라 올해 5월, 6월 두 차례의 코로나 대응 예산 확보를 위해 광화문 재구조화 예산안 일부 감축영안 처리 과정에서도 야당 의원 중 반대 의견을 낸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며 서울시 정책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딴 식으로 힘을 보태면 지들에게 콩고물이라도 떨어지는가 봅니다. 서울시의회는 현재 민주당 소속 의원 102명, 국민의힘 6명, 민생당 1명, 정의당 1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회도 모자라 서울시의회까지 장악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도 계속 광화문 광장 사업을 쓸데가리 없이 밀어붙인다면 그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혜국입니다. 중국 랴오닝성의 한 마을에서 수돗물에 라이터를 갖다 대니까 불이 붙는 현상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3일 인민일보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최근 랴오닝성 판진시 다화구의 한 마을 주민이 자신의 집 수돗물에 불을 붙일 수 있다며 관련 영상을 온라인상에 올렸는데요. 영상을 보면 주민이 수돗물을 튼 뒤 물이 흘러나오는 곳에 라이터를 가까이 대자 화염이 일어났습니다. 다만 수돗물 색깔은 맑았으며 수도꼭지를 돌렸을 때 기체가 나오고 그때 라이터를 갖다 대면 불이 붙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중국 온라인상에서는 해당 지역이 유명 석유 저장고인 보아이만 분지 북쪽에 있는 만큼 저장유 표면의 가스가 수돗물에 섞였을 수 있다는 추측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 같은 소식을 접한 한국 네티즌들은 기름 걱정하지 말라고 휘발유, 경유를 수도로 보내주는 대륙의 클라스라며 수돗물에서 기름이 나오니 부럽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민노총이 총파업과 전국 집회에 나서기로 한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12월 3일이니까 불과 일주일을 앞둔 시점인데요. 광복절 집회에 대한 온갖 막말을 퍼부었던 정부와 여당 그리고 언론, 이런 민노총에 대해선 너무도 조용하죠. 특정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과 집회 주최 측에 대한 구속을 서슴지 않았던 정부가 이번 민노총 파업과 집회에 대해선 어떻게 대응하는지 유심히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뉴스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고요. 저는 내일 더 알찬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